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싱글 링크드 리스트와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서 확장돼서 이제 트리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건데요. 링크드 리스트가 갖고 있는 건 동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트리라고 하는 걸 구조화하면서 보다 구조적으로 보다 빠르게 검색하고 우리가 찾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셔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트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나무와 똑같은 형태의 어떤 앱스트랙트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있고 기둥이 있고 뿌리가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걸 거꾸로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나무를 거꾸로 세워 놓고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요. 루트로부터 큰 줄기가 나오고 이 줄기가 작은 줄기로 퍼진 다음에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걸 리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트리도 이런 형태의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리프까지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페어런트 차일드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는 가장 조상에 해당되는 거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페어런트 차일드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전체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트리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그림이 한 예가 될 건데요. 컴퓨터 아워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의하고 루트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 아워스라고 하는 이제 가게가 되겠죠. 가게 이름이 될 건데, 이 가게가 사실 세일즈 포인트가 있고 매니팩처링 하는 데가 있고 R&D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일즈 포인트에서 US, 미국에서만 파는 세일즈 포인트가 있고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파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지점, 지사로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트리라는 걸 만들게 되면 개념적으로도 이해하기 훨씬 더 편리하고, 또한 어떤 연산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리 구조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트리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쉽게 쓰고 있는 게 오거나이제이션 차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죠?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학생처가 있고 교무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처들이 있는 거고, 이런 처 밑에 다시 팀이 있고 팀 밑에 그 직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조직들을 나타낼 때 이런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트리 구조의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거나 검색하거나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트리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파일 시스템에서도 이 트리 구조를 자주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나 윈도우 시스템 가게 되면 윈도우 같은 경우 바탕화면이라는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드라이브를 찾아가 보시면 C 드라이브부터 하나씩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의 터미널로지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루트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페어런츠가 없는 가장 상위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루트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가 있고 엣지가 있고 노드가 있는데, 사실 그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노드는 하나하나의 기본 엘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루트가 되는 게, 여기서는 A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루트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없기 때문에 가장 상위, 즉 가장 조상이 되는 형태의 것을 루트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 중에 노드들 중에 특별하게 인터널 노드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익스터널 노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터널 노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드이지만, 각각의 노드지만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차일드를 갖고 있는 노드들을 우리가 인터널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차일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리프, 즉 마지막에 달려있는 노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닌 노드들을 다 인터널 노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로 A, B, C 같은 것들이 인터널 노드에 해당됩니다. F 같은 것도 인터널 노드에 해당됩니다. 자, 보시면 B는 E와 F라고 하는 건 차일드를 갖고 있고요. F는 I, J, K라고 하는 차일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D는 왜 안 되냐? D는 보시면 차일드가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달려 있긴 하지만 차일드가 없기 때문에 D는 인터널 노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와 반대로 익스터널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leaf라고 해서 잎사귀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만,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children이 없는 노드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가 맨 마지막에 막내인 거죠. 그죠? 집안에서 보시면 막내에 해당되는 거죠. 막내는 자기보다 동생이 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막내이지만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children이 생기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children이 없으면 계속 children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죠. 어쨌든 이렇게 익스터널 로드는 우리가 맨 끝에 달려있는 놈들을 익스터널 로드라고 표현하고 항상 익스터널 로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인터널 로드로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표현하는 것들 중에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 ancestor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위에 있는 노드를 페어런츠 노드, 내가 위에 있는 거 그랜드 페어런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그랜드 페어런츠도 마찬가지 용어가 되겠고요. 그것처럼 내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노드들을 보통은 조상, 부모,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리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노드도 알았고 인터널 노드, 익스터널 노드, 루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드에 대한 건 아셨으니까 자, 그러면 노드가 가지고 있는 뎁스를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노드 B에 있는 어떤 특정 노드에서 뎁스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인 상태는 0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모가 하나 있다. 그럼 나는 노드가 뎁스가 1이 되는 거고요. 부모가 2개 있다. 그러면 뎁스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가 루트이기 때문에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뎁스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뎁스는 1이 됩니다. 자, F는 그러면 2. 자, K는 3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노드에서 트리에서 전체 노드들이 갖고 있는 높이, 즉 깊이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가장 깊은 형태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높이, 그 어떤 트리의 헤이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장 조상이 많은 게 K인 거죠. K 같은 경우에 FBA라고 하는 게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가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노드들 중에 가장 깊은 형태가 3이기 때문에 전체의 깊이도 그 높이도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터미놀로지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상에 대한 걸 얘기를 했으니까 자손에 대한 얘기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hild, grandchild, grandchild처럼 자손들에 대한 얘기도 터미놀로지로 들어가 있고요. 자, 서브트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트리 중에 서브트리라고 하면 트리의 일부를 떼서 만든 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무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를 하나 톡 꺾으면 그 가지 밑에 있는 거를 하나의 나무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톡 꺾은 가지를 땅에 심고 뿌리가 나와야 완전한 나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꺾어져 있고 그 안에 작은 가지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리프가 있다 그러면 이 형태도 서브트리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트리라고 하는 건 이런 서브트리들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트리를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트 쓰는 방법도 있고요.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방법도 있고 더블 링크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트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목적이나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트리 리프레젠테이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주 간단한 예이죠. 어떻게 쓰고 있냐면 각각의 노드는 자, 데이터와 child 1, 2, 3, 4에서 child n까지 즉 자신의 노드가 갖고 있는 child를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가져간 상태에서 즉 여기서 child라고 표현한 건 링크가 됩니다.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child 1을 가르치는 링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질 때 내가 몇 개를 최대한으로 가져갈 건가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n개라고 가정을 하고 max가 n이라고 가정을 하고 n개를 가정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A, B, C, D, E, F, G라고 하는 트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트리를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자, 루트는 A가 될 거고요. 자, A는 차일드를 몇 개 갖고 있나요? 3개 갖고 있습니다. 그죠? B, C, D라고 하는 형태의 차일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앞에 정의된 것처럼 내가 차일드를 직접적으로 링크를 가져가겠다. 그러면 A에다가 child 1, child 2, child 3라고 하는 링크를 가져가게 되고요. B, C, D의 링크를 A가 각각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이즈, 우리가 max n이라고 하는 걸 max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일드를 만들게 되면 차일드가 굉장히 커지는 형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동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동적으로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각의 차일드, 즉 각각의 노드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데이터 차일드 넥스트라고 하는 걸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를 구성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자, first child 노드에 대한 것들만 만약에 링크를 가져가게 되고 next child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next child 노드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밑에 있는 child 중에 next가 아니고요. 사실은 자신의 형제와 같은 겁니다. 즉 부모가 같은 노드, 옆에 있는 노드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보면 B, C, D가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B, C, D는 형제 노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관계에서 A는 B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 차일드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 차일드는 쓰지 않습니다. 널인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A는 널이니까 넥스트 차일드가 널이니까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 노드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first child는 2이기 때문에 first child 2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다음 next child에는 뭘 넣냐면 C를 넣습니다. 즉 형제 child의 값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밑에 리프나 자기의 차일드가 없기 때문에 퍼스트 노드에 대한 퍼스트 차일드 노드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그 다음에 next는 D를 가르치는 형상이 되고 D는 퍼스트 노드가 F가 되고 F는 다시 G를 가르치는 이런 링크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링크드 구조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앞에 정의하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를 변형해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료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되고 굉장히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데이터가 있고 child 1, child 2, child 3처럼 하는 방법이 있어서 A가 B, C, D를 다 담고 있는 형태로 구성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쓰면 되고 그 방법이 어떨 때 어떤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앱스트랙트 노드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length나 isEmpty, position 아니면 iterator와 같은 형태의 펑션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트리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얘를 순회했을 때 어떻게 다음 노드를 계속해서 반복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루트에 대한 포지션을 얻어낸다던가 아니면 나의 부모에 대한 포지션을 얻어낸다던가 아니면 내가 칠드런이 여럿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칠드런에 대한 것들을 각각의 이터레이터에서 어떻게 동작시킬 것인가 또는 칠드런이 몇 명이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넘버 오브 칠드런을 해서 칠드런의 수를 알아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게 리프냐, 인터널 노드냐, 익스터널 노드냐, 루트냐 이런 식의 확인하는 쿼리 메소드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트리라고 하는 구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을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업데이팅 과정, 추가적인 검색 과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특정 포지션을 주고 어떤 오브젝트를 리플레이스 해라 라는 명령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파이썬으로 작성된 트리 클래스에 대한 앱스트랙트를 정의하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엘리먼트를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qual, non equal 같은 펑션을 통해서 같은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ested position class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정의된 루트냐, 페어런츠가 뭐냐, 넘버 오브 칠드런이 뭐냐, 칠드런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얻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되는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트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트리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가 트래버설입니다. 트리가 있으면 사실은 트리의 멤버가 모두 누구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링크드 리스트에서 방법은 어땠습니까?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 헤드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탐험해 가면서 맨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면 전체를 다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 구조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해서 내지는 탐색하는 것 자체가 수월했지만 트리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트리에서 한 노드들을 각각 한 번씩 방문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은 우리가 그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리니어하게 만들어 가져가는 게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그림에서 메소드 1과 메소드 2라는 두 가지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메소드 1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루트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B를 가고, 그 다음에 C를 가고, D, E, F처럼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맨 위에 루트 하나, 그 다음 뎁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쓰 있는 거는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 즉 어레이와 같은 형태에다가 그냥 A, B, C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구조가 우리가 정의되어 있고 이 구조를 이미 아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방법 2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맨 밑에 있는 리프부터 먼저 저장할래 라고 했을 때 리프를 먼저 가고, 즉 D를 먼저 입력하고 B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E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순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회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프리오더 방식과 인오더 방식, 포스오더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리, 인, 포스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방문하는구나, 내가 중간에 방문하는구나, 마지막에 방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오더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면, 프리오더는 방문하는 순수가 루트, 레프트, 라이트 방식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트리가 그려진 상태에서, 자,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상황에서 하나씩 탐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루트를 먼저 탐색을 합니다. 1번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하는 건, 자, 레프트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레프트 쪽에 있는 2번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를 방문한 상태에서 다시 레프트를 가서 3번을 방문하고, 그 다음 다시 레프트를 가서 밑에 있는, 맨 끝에 있는 4번을 방문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자기가 리프이기 때문에 리프가 되면 더 이상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페어런트로 올라가서 3번 노드를 거친 다음에 3번 노드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5번을 검색하고 다시 올라가서 3번이 된 다음에 3번이 다시 2번으로 올라간 다음에, 자, 2번에서는 3번 이미 검색을 했으니까 검색 안 한 6번을 검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2번은 다 검색을 했으니 7번을 검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전체 트리가 있고 이 트리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2번과 7번을 가지고 있는, 2번과 7번을 루트로 하는 서브 트리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브 트리의 왼쪽을 먼저 검색을 하고 다음에 오른쪽을 검색하는 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방문하는 거, 내가
먼저 닿았으면 방문을 먼저 하고 기록을 나중에 남기는 방법을 프리오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인오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거꾸로 레프트 갔다가 루트 갔다가 라이트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레프트, 루트, 라이트라고 했을 때 자, 서브트리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트리에서 레프트를 먼저 가고 그 다음 루트를 가고 라이트를 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루트를 먼저 방문하는 게 아니고 자, 레프트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합니다. 자, 4번을 먼저 방문해야 되는데 4번에서도 다시 자신의 서브트리가 존재를 하죠. 자, 2번이 루트가 있는 게 있고 5번이 루트 있는 게 서브트리가 있는데 2번이 루트인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2번에 봤을 때는 자, 맨 밑에 서브트리가 1번에 단독으로 있는 거죠. 노드 하나가 있는 거. 자, 그 1번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레프트에 대한 서브트리가 끝났으니 그 다음에 본인 루트를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1번 노드를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위에 있는 페어런치를 방문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방문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세 개의 노드만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자, 순서가 자, 레프트, 루트, 라이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인오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3번까지 방문하게 되면 다시 4번으로 올라가는데 4번 입장에서는 2번과 5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했으니 다시 4번이 본인이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 5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방식으로 순회하는 것을 인오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개, 즉 항상 중심이 되는 거는 세 개의 노드를 가지고 레프트, 센터, 라이트, 레프트, 루트, 라이트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는 게 인오더고 자, 우리가 거꾸로 자, 루트, 레프트, 라이트 하는 게 프리오더, 그죠? 프리오더고 포스트 오더는 다 그 나머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오더는 먼저 다 방문하고 그죠? 자, 왼쪽, 오른쪽 다 방문하고 마지막에 루트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루트 방식으로 순회를 하게 되고요. 자, 저기서 1, 2, 3번 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레프트를 먼저 해야 되니까 1번 먼저,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를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2번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 내가 차일들이 다 끝났으니까 3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내가 자식들에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자식들이 다 먹은 다음에 남는 걸 내가 먹겠다. 라고 했을 때, 자, 1번 자식이 먹고 2번 자식이 먹은 다음에 3번에서 내가 부모님이 남은 걸 먹는 이런 형상이 되는 걸 우리가 포스트 오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 오더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질 때 프리오더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먼저 주는 게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포스트 오더는 우리가 정보를 나중에 사용할 때, 즉 다 정리된 형태로 자, 서머리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라고 정리할 때 포스트 오더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응용 사례를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프리오더라고 하는 걸 어떤 때 쓰는지를 보시면 보통은 이런 트래버설을 할 때 어떤 그 시스테믹한 방법으로 동작하는 방식에서 프리오더나 인오더나 포스트 오더 방법을 쓰는데 프리오더 방식에서는 사실은 노드는 내가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먼저 앞에서 설명하는 게 중요할 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목차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처음에 딱 읽으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목차가 나오죠. 목차는 뭐가 있죠? 각각의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트로덕션에 뭐 동기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Make Money Fast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했을 때 그 첫 챕터 1이 모티베이션이고 모티베이션 안에 1.1, 1.2 그리고 만약에 메소드 안에 2.1, 2.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빨리 벌기 위한 방법으로 자, 내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는지 그걸 또는 어떤 방법을 하는지 방법 중에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죠. 자, 이런 과정에서 먼저
순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에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프리오더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 보시면 자, 첫 번째가 Make Money Fast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모티베이션이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밑에가 내려가서 세부적인 액션들에 대한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목차의 구성과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고리즘 상으로 구현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쉬운데 우리가 BG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노드에서 값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될 때 알고리즘 자체에서 프리오더라고 하는 것 자체는 BG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일드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 프리오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오더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포스트 오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마지막에 전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서머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럴 경우 어떠냐면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내가 지금 디스크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S16에 홈워크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프로그램 디렉토리가 있고 자, 투두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각의 사용하고 있는 용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두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1K를 쓰고 있고 만약에 홈워크 밑에 있는 h1nc.doc이라고 하는 문서는 2K만큼 데이터를 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각각의 개별 파일을 쓰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개별적으로 쓰고 있는 걸 정리해서 홈워크에서 홈워크 전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먼저 출력을 할 때 CS16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맨 먼저 리프까지 간 다음에 포스트 오더 방식으로 해서 맨 아래에 있는 h1c.doc 파일을 먼저 출력을 해주고 두 번째 h1nc.doc 파일을 출력해주면 자 3K, 2K를 쓰고 있다는 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홈워크 디렉토리를 찍어주면서 뭘 합니까? 자 3K와 2K를 더해서 자 홈워크 디렉토리는 지금 현재 5K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상세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홈워크 디렉토리가 얼마 쓰고 있는지를 서머리 한번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프로그램 디렉토리에서 자 ddr.java, 자 stack.java 이 두 개 파일이 있고 자 robot.java라고 파일이 있으면 이 세 개 파일을 묶어서 프로그램 디렉토리에서는 얼마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to-do.txt를 가지고서 이 사용되고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개의 디렉토리와 이 세 번째 파일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간을 봤을 때 자, CS16이라는 디렉토리가 얼마만큼의 컴퓨팅 스페이스를 즉 디스크 공간을 쓰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고리즘 상에서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쉬울 수 있는데요. 자, 차일드를 방문하기 위한 포구문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포구문이 끝난 다음에 BGC라는 걸 수행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이 포스트 오더 프로세스 트래버설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이너리 트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트리는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를 가지지만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아주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최대 children의 수가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진수 다루듯이 트리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노드를 최대의 수를 2개로 한정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트리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질 때 우리가 특정하게 이 노드들 사이에서 관계를 오더드 페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면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을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다음 차시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최대 2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트리를 바이너리 트리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널 노드에서 이 바이너리 트리 같은 경우에 자 왼쪽 오른쪽 2개밖에 없기 때문에 left child, right child와 같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앞에 트리에서는 first node, second node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 바이너리 트리에서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left child와 right child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리커시브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트리이고 어떤 싱글 노드를 가지고 싱글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루트는 오드드 페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이 바이너리 트리인 형태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그 다른 형태로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바이너리 트리는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쓸 때는 좀 더 추상화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트리를 언제 쓰냐라고 얘기하면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스메틱한 익스프레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리스메틱 익스프레션을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스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바이너리 트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디시전 프로세스, 즉 우리가 yes or no처럼 어떤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러이런 판단이 계속되어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이거는 go 할 건지 stop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요. 디시전 프로세스를 결정할 때도 이런 바이너리 트리가 자주 쓰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서칭할 때 이 바이너리 트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칭하는 방법도 이거에서 같이 다루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트리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풀 바이너리 트리는 말 그대로 풀입니다. 가득 찬 거죠.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는 풀인 상태를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려면, 자, 전체 트리에 대한 뎁스나 사이즈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전체 뎁스가, 최대 뎁스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맨 밑에 있는 맨 리프에 해당되는 노드들은 8개의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뎁스가 3인 형태의 이런 트리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리프가 지금 비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는 이런 상태, 즉 풀인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15, 14나 어떤 값 하나만 빼면 자, 풀이 아닌 겁니다. 그냥 바이너리 트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모든 리프 노드가 꽉꽉 차 있는, 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인터널 노드가 두 개의 차일드를 갖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뎁스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균형 잡힌 형태. 자, 굉장히 밸런스도 갖춰져 있고 모든 멤버가 꽉 차 있는 상태를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완화된 형태도 존재합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 맥스 레벨에 해당되는 맨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나머지가 풀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complete 바이너리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complete이라고 용어를 쓰냐면, 자,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자, 인터널 노드와 익스터널 노드인데, 인터널 노드들을 제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맨 아래는 계속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그 맨 아래를 빼고 나머지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complete binary tree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넣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complete binary tree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풀 바이너리 트리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넣게 되면 풀 바이너리 트리가 깨지죠. 그죠? 근데 complete binary tree는 내가 데이터를 하나를 넣거나 빼거나 했을 때 complete binary tree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풀 바이너리 트리는 complete binary tree냐?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complete binary tree를 풀 바이너리 트리는 complete binary tree냐고 했을 때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넣어서 우리가 하나를 더 확장해서 만들어지는 임시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가 풀 바이너리 트리와 complete binary tree는 두 개를 차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이와 다르게 그냥 바이너리 트리는 우리가 각 뎁스마다 밸런스가 약간 깨져 있는 형상을 보통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충분히 갖추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리프 노드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 풀 바이너리 트리와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자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리스메틱 익스프레션의 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이너리 트리는 결과적으로 인터널 노드와 익스터널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널 노드를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하고 익스터널 노드를 오퍼랜드로 정의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수식이 있죠. 2 곱하기 a-1 플러스 3 곱하기 b라고 하는 수식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오고, 자, 연산자를 보면 곱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오죠. 그죠? 자, 이 연산자들 중에 가운데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더하기를 가운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빼기를 가운데로 볼 수 있긴 하지만 구조상, 즉 순서상으로 보면 더하기가 가운데가 되게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있는 더하기를 놓고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곱하기, 곱하기가 있는 형상을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구조가 맨 마지막에 순서상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그 밑에 놓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그래프상에서 그 다음 리프를 어떻게 합니까? 자, 각각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자, 맨 밑에 있는 것부터 그냥 쭉쭉쭉 올라오면 되는 거고, 자, 인터널 노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다 끝나고 나서 값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자식들 두 개를 연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a-1이라고 하는 값을 a가 결정이 되면, 자, a-1이라는 값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값과 2라는 값하고 곱하기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쪽에 있는 거에서는 3과 b라는 값이 곱하기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값과 왼쪽에 있는 곱하기 결정된 값하고 둘이 더해서 아리스메틱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수월하게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게 쉬워지겠죠. 즉 a나 b 값이 결정됐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트리 방식을 쓰게 되면 비교적 심플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 중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써보죠. 자, 어떤 요소에서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예산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이 결정할 때 포인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것들, 너 지금 빨리 뭔가 패스트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커피 좋냐? 아니면 좀 더 비싼 것도 괜찮냐? 이런 식의 여러 질문을 던져서 커피 괜찮으면 스타벅스를 가는 거고, 커피가 안 좋으면 그러면 커피가 아닌 나머지가 좋은 형태의 것들을 제공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패스트밀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천천히 먹을래? 라고 했을 때는 천천히 먹어. 그러면 너가 좀 더 돈을 많이 쓸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걸 원할래? 에 따라서 어떤 식당이 결정된다. 이런 형태의 것들이 되는 게 디시전 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개 바이너리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게 yes or no 형태로 항상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질문으로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레코멘데이션 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수행할 수 있는지 go or stop 형태로도 얼마든지 제공될 수 있는 게 이 디시전 트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쪽에서는 이 디시전 트리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걸 컴퓨터로 그대로 컴퓨테이션 한다, 모델링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들, 즉 바이너리 트리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이너리 트리여야 하는가에 대한 걸 조금 더 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절하게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노테이션으로 NEIH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N은 넘버겠죠. 그래서 노드가 몇 개가 있는지, E는 익스터널 노드의 숫자가 몇 개인지, I는 인터널 노드가 몇 개인지, H는 height, 전체적으로 높이가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노테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바이너리 형태의 트리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노드는 어떻습니까? left와 right의 값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여러분들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을 다 안 가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게 존재하긴 하지만, 자, 왼쪽과 오른쪽을 다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뎁스 있게 구성되어 있는 트리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밸런스된 트리가 됩니다. 자,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익스터널 노드는 인터널 노드에 하나를 더한 형태와 동일합니다. 자, 위에나 아래나 똑같이 인터널 노드가 3개인 경우에 익스터널 노드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 노드 개수는 어떻습니까? 인터널 노드 더하기 익스터널 노드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i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i 값은 e-1이기 때문에 e-1에다 2를 더하면 2e-1이 됩니다. 그래서 n 전체 노드 수는 2e-1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이거 거꾸로 i로 표현해주면 i는 2i 플러스 1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동일한 방식이 되니까. 자,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헤이스라고 하는 놈은 최대 길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조상의 개수이기 때문에 노드가 조상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인터널 노드 개수보다는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인터널 노드 개수만큼 된다. 여기 그림에서는 사실은 3개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최대. 아래의 경우에는 2개가 되는 거, 위의 경우 3개이기 때문에 최대의 경우 3개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노드의 수는, 자, i는 어땠습니까? e-1이기 때문에 e-1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n에다가 대입을 해서 하게 되면 전체 높이는 n-1을 2분의 1 한 것과 보다 작은 형태의 값을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뎁스를 보시면, 자, 최대 깊이 h라고 하는 거는 전체 노드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 노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밸런스를 갖춘 경우에 1, 2, 4, 8, 16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로그 2를 취하면, 자, 뎁스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뎁스 같은 경우에 로그 2의 n 형태로 구하게 되는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깊이는 가장 좋을 때가 로그 2의 n이라고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높이 h는 로그 2의 n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바이너리 트리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너리 트리 중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엣지라는 게 있어서, 엣지라고 하는 것들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엣지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모든 노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루트에서 보지 마시고 반대로 밑에서부터 보시면, 자, 맨 끝에 있는 익스터널 노드는 어떻습니까? 하나 갖고 있죠, 자기는. 그죠? 자, 위를 조상을 바라보는 건 하나예요. 모든 노드가 조상은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하나씩의 엣지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루트는 조상이 없죠. 그죠? 다 조상이 하나씩 있지만 루트는 조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엣지의 수는 전체 노드에서 한 개가 뺀, 자, n-1개가 엣지의 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어떤 트리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전체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도식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가장 옵티멀한 케이스고, 반대로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는, 자, 왼쪽의 그림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풀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는 사실은 로그 2의 n 값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맥스 노드는 7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높이를 계산했을 때 노드가 지금 몇 개입니까? 7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2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건 노드가 3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2로 표현되어 있는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건 풀 바이너리 트리거나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이너리 트리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그런 과정들,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트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기존의 트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시블링 같은 게 있는데, 레프트, 라이트는 우리가 보듯이 노드로부터 오른쪽, 왼쪽을 따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시블링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더, 시스터라고 표현해서 내 형제인 거를 찾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페어런츠의 반대쪽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시블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페어런츠 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너리 트리에서 이노드 트래버설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브트리 개념으로 똑같이 가고 있고,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에 대한 거를 따로 나눠서 봤을 때 각각을 수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를 이미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레프트에 대한 거, 라이트에 대한 거, 그 다음 중간에 비슷한 형태의 값을 적용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너드 트래버설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드를 방문할 때 있어서 중간에 있는 값들을 방문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노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rithmetic expression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바이너리 트리에다가 arithmetic expression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만들어진 방법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자, 괄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순서에 대한 경우를 먼저 프린트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인터널 노드와 익스터널 노드에 대한 정의를 앞에서 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원래 주어진 처음 데이터에는 순서 관계, 즉 어떤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노드 트래버설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가가 결정돼서 그거에 따른 가로를 표현해 주는 게 가능해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래에 있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V가 left인지 right인지 따로가 되고 중간에 프린트하는 구조. 자, 프린트가 뭐였습니까? 원래는 BGC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프린트하는 구조가 되고요. 다시 left일 때 들어갔다. 즉, 뭐냐면 left를 먼저 표현하고 내가 프린트하고 right 들어가서 프린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left 들어갈 때 가로를 열고 right 들어갈 때 괄호를 닫고, 즉 right가 끝나고 나서 괄호를 닫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과값은 전체적으로 arithmetic에서 필요한 순서상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현재 쓰고 있는데 결과를 보시면 그림 아래에 보시면 2 곱하기 a-1 더하기 3 곱하기 b라고 하는 형태의 값이 괄호로 전체적 순서 관계가 다 표현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컴퓨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 관계에 따라서 그냥 수행만 하면 되는 형상이 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우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 이노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걸 확인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커시브하게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리커시브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방문했던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리커시브하게 동작을 시켜가지고 내가 나를 부르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드렸던 거죠. 그와 똑같이 여기서도 이베이션 익스프레션하고 대해서 만약에 리프이면 어떤 값을 리턴을 해주고, 만약에 리프가 아니란 얘기는 뭡니까?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오퍼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두 값을 곱해서 가는 형태고, 자, 만약에 곱하거나 더하는 값을,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곱하기 경우에 2가 지금 리프인 거고,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예요. 리프가 아닌 거죠. 자, 리프가 아니니까 다시 리커시브가 다시 부르고, 자기가 뭐합니까? 맨 아래 리프에 대한 5와 1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해준 값을 리턴해주면 그 리턴한 값을 가지고 2와 곱하는 형태의 리커시브한 형태로 동작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표현해서 하는 것들도
우리가 트리 형태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트래버설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리어 투어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루트를 작성을 할 때 어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프리오더, 포스오더, 인오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를 몽땅 다 하는 겁니다. 몽땅 다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자, 더하기, 곱하기, 2, 5, 1, 마이너스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다 하는 거죠. 먼저 처음에 더하기를 방문합니다. 더하기를 방문하고 그 다음 곱하기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2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x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방문하고 5를 방문하고 1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거를 다시 또 마이너스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곱하기 다시 방문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거죠. 방문할 때마다 다 한번 찍는 거죠. 자,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방문한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자, 왼쪽에 보시면 숫자 파란색을 보시면 자, 1, 2, 3, 4 쭉 내려오고 다 올라가면서 5번 찍고 오른쪽 가면서 6번 다 돌아오면서 다시 7번 위에 올라오면서 8번 다시 루트 가면서 9번 다시 오른쪽 가면서 10번 4에 내려가면서 11번 다시 올라오면서 12번 13, 14 올라오면서 15, 16, 17 자, 갈 때마다 다 찍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거를 다 중복해서 방문하더라도 방문한 걸 다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경로를 짜거나 최적의 방식을 찾을 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2번 노드를 방문해야 되는데 2번 노드를 방문할 때 먼저 방문할지 나중에 방문할지 모르니 일단 다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다 놓고 실제적으로 방문하는 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각의 노드들을 보면 인터널 노드를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 노드 3번을 봅시다. 노드 3번에 보면 자, 왼쪽에 있는 3이라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7이라는 값과 아래쪽에 있는 5라는 값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레프트에서 갈 때 한 번, 프리오더일 때 한 번, 그리고 인오더일 때 한 번, 그리고 포스 오더일 때 한 번, 이렇게 3번을 찍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리프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3번의 경우를 찍고 이게 같이 레프트에다 표현해주고 라이트에 표현해주고 밑에다 표현해줄 방식으로 그 차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표현 방식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트리에 대한 표현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볼 건데 앞에 시간에 어떻게 했죠? 우리가 트리를 표현할 때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런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루트가 B이고 A, D, F와 C, E를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트리가 있습니다. 이 트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한다. 그럼 이제 일단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고 페어런트 노드와 차일드의 관계를 정의해야 되는데 자, 루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부모는 없죠. 그죠? 데이터와 부모와 그 다음에 뭐예요? 차일드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정했을 때 루트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 데이터에는 B가 들어가고 부모 페어런트에는 널이 들어가고 차일드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ADF라고 하는 거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ADF라고 하는 걸 별도의 링크드 리스트를 정의하고 이 링크드 리스트를 링크를 걸어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차일드에 해당되고 있는 세 개의 노드에 대한 정보는 또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각각은 특정 노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A라는 걸 가르치고 있고 자, A는 노드에는 데이터는 A, 그죠? 페어런트는 누가 됩니까? B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식은 없죠. 자식은 없기 때문에 널이 되는 거고 자, D라는 노드에서 보면 D는 자, 내가 B라는 노드로부터 링크를 걸어서 내가 차일드로 왔기 때문에 나의 부모는 다시 D의 부모는 다시 B로 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나의 차일드가 지금 현재 2개가 있기 때문에 주소 2개가 할당되는 거고 이 2개에서 다시 C와 D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형상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우리가 오브젝트 저장하고 링크를 가져가는데 이거를 링크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노드 표현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즉,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 내가 페어런츠에 대한, 위에 있는 게 이제 부모에 대한 겁니다. 페어런츠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걸 아래쪽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left, right, 아까 뭐죠? 바이너리 트리라고 했죠.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2개만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각각을 정의하게 되면, 자, B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A와 D가 있는 거고, 그죠? D에서는 다시 C와 E가 있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훨씬 더 심플하고 개념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형태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다 수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굳이 쓰지 않고도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레이 기반의 바이너리 트리가 있습니다. 어레이 기반으로 쓰다가 이게 뭐냐면 이미 자리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체 노드를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해봅시다. 풀 바이너리 트리를 가정을 하고, 풀 바이너리 트리일 때 각각의 노드들의 위치를 정의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루트는 1번, 그죠? 1번 밑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죠? 어떻게 돼요? 16개, 15개, 즉 15개의 데이터가 이미 이 depth가 3인 형태의 풀 바이너리 트리를 위해서 공간이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그죠? 그 상황에서 각각의 위치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루트 A 1에다가 넣습니다. 자, B에 2번, C, 어때서 여기 C가 어디에요? 6번에 있네요. 야, 6번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왜? 트리 구조가 바이너리이고 어떤 위치인지는 그냥 인덱스만 계산해 가면 몇 번째 어딘지를 우리가 그냥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풀 바이너리 트리인 경우에는 효과적입니다.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일 때도 비교적 효과적입니다. 왜? 절반은 차여있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차여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가 아니다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메모리 낭비가 너무 심한 거죠. 때에 따라서는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라도 맨 밑에 있는 리프 노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 쓸 때는 보통은 맨 마지막에다 데이터를 쓰고 지우고 하는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이 방식이 비교적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바이너리 트리를 쓸 때 이런 어레이 방식에 쓰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쓰는데 랭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 depth를 얘기했죠. depth를 얘기했지만 depth 말고 랭크라는 값을 통해 가지고 자, 레벨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랭크를 보면 여러분 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자, E 같은 경우에 지금 어드레스가 4에 할당되어 있죠. 자, 그럼 4는 B의 어떻습니까? 2배. 그죠? 레프트 로드는 부모의 2배를 한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신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F 같은 경우에 부모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뭐입니까? 2 곱하기 부모 주소에 곱하기 2를 하고 플러스 1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11번째다 라고 생각을 하면 11번째는 자, 부모로부터 루트로부터 left, right 값을 가졌을 때 해당되는 랭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어레이 기반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거 그 위치를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때 훨씬 더 수월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몇몇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몇몇 특별한 케이스들은 보통은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면 버텍스와 엣지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노드와 엣지라고 표현됐는데 노드 대신에 버텍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 버텍스는 앞에 노드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지점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지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래프들, 즉 모든 멤버들이 어떤 형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표현되어 있는 걸 그래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서로 연결고리로 표현하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아래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항공 노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항은 세 자리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호놀룰루는 HNL이라고 표현하고 LA 같은 경우는 LAX, 샌프란시스코 SFO라고 하는 형태의 약자를 가지고서 표현합니다. 워낙 자주 쓰이는 공항들 이름은 이제 표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개의 약자를 쓰고, 자, 연결고리의 엣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이 엣지는 뭐냐면 두 도시 사이에, 두 공항 사이에 실제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라고 했을 때 그 마일리지가 요 거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밀라노를 가야 되는데 호놀룰루로부터 밀라노를 갈 때 직접 가는 방법도 있지만 중간에 거쳐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루트를 거쳐서 가는 게 효과적인가, 또는 어떤 루트를 가면 비교적 가격은 저렴하고 거리는 약간만 늘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이런 그래프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중에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브 그래프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건 모든 노드들, 그러니까 모든 버텍스들이 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가져다 분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서브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브 그래프는 모든 그래프 중에 멤버 몇 개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들 연결 관계를 그대로 모방해 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셋을 가져다가 만드는 걸 서브 그래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중에 특별하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스패닝 서브 그래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패닝 서브 그래프는 모든 버텍스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서브 그래프예요. 자, 앞에 있는 서브 그래프는 뭐였습니까? 모든 노드, 모든 버텍스가 아니라 일부 버텍스를 가지고 서브셋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서브 그래프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모든 버텍스를 다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를, 서브 그래프를 스패닝 서브 그래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게 필요한지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이런 용어를 정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용어를 정의했겠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거하고 스패닝 포레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것처럼 서브 그래프, 스패닝 서브 그래프를 표현하는 거가 있지만 그것들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그 서브 그래프 중에 트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 것들을 스패닝 트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브 그래프들은 다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거나 그러니까 순환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트리는 어떻습니까? 루트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가지는 트리를 스패닝 트리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이런 스패닝 트리는 하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뎁스 퍼스트를 할 건지 브레스 퍼스트를 해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스패닝 포레스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포레스트라고 하는 게 이런 트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여러 개가 존재할 때 포레스트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앞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것처럼 서브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서브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서브 그래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버텍스들을 일부를 떼다가 만드는 게 서브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스패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스패닝 서브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고, 스패닝 서브 그래프 중에 또 한 가지 스패닝 트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스패닝 트리라고 했을 때, 자, 스패닝 하는 거 모든 버텍스를 가지고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버텍스를 가지고 온다는 게 스패닝의 특징인 거고, 자, 트리를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트리는 어떻습니까? 중복해서 연결되는 커넥션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순환하는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치라는 개념을 써서 뎁스 퍼스트 서치와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뎁스 퍼스트 서치와 브레드 퍼스트 서치를 이용해서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뎁스 퍼스트 서치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아셔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를 트래버설링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뎁스, 즉 내가 깊이를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DFS, 즉 뎁스 퍼스트 서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G에 대해서 우리가 순회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버텍스를 방문하고 모든 엣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방문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우리가 이 G가 그래프 G가 커넥트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커넥트 된 컴포넌트면 이거를 커넥트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필요에 따라서 스패닝 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 DFS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뎁스 퍼스트 서치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뎁스 퍼스트 서치라고 하는 게 n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있고 n개의 엣지가 있다 그러면 일단 얘가 연결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건 다 확인을 해야 되니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자, B고 n 플러스 m 타임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n이 크던 m이 크던 b고 n이나 b고 m으로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b고 n 플러스 m 타임의 전체적인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형태의 그래프 팜을 풀기 위해서 DFS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트리로 가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사이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사이클을 찾은 다음에 이거를 끊거나 연결하거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바이너리 트리의 경우에 대해서 설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버텍스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고, 자, 각각의 엣지는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방문했던 것들은 다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겨서 방문을 했던지 안 했던지를 표현해 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방문을 했던 거는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루트를 우리가 아무거나 잡습니다. 임의의 값을 잡는데 여기서는 제일 위에 있는 게 A니까 A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오른쪽에, 여기서 뭐 플러스는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 순서상 쉽게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한다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A가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하니까 B에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B, D, E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에 해당되는 B를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자, B를 방문하면 자, 방문했던 연결고리 빨간색으로 링크가 됩니다. 자, 이거를 디스커버리 엣지라고 표현하게 되고 내가 이미 갔던 거기 때문에 먼저 마크를 딱 해놓습니다. 왜? 나중에 이거를 끊을 때 얘를 먼저 고려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엣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B를 방문했어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상태의 디스커버리 엣지가 생성할 거고,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결된 건 지금 C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뎁스 퍼스트라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간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B를 하고 D를 하는 게 아니고 A에서 B로 가면 자, B에서 더 합니다. 그래서 B가 한 번 더 해서 C를 방문합니다. 자, C를 방문하고 나면 자, 방문한 디스커버리 엣지는 다시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 방문했던 버텍스는 A, B, C가 됩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B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더 깊게 들어갑니다. C로 넘어간 상태에서 C는 이제 자기가 가능한 것들을 다 보는 거죠. A, D, E가 다 가능합니다. 그죠? 다 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왼쪽에 좀 더 가까운 거니까 A가 가깝습니다. A를 먼저 합니다. A를 먼저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A는 이미 비지티드 버텍스, 즉
내가 방문했던 벌텍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하냐면 끊어줍니다. C에서 A로 연결되는 고리는 끊어주는 거죠. 이것은 백 엣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C에서 그 다음 노드에 해당되는 걸 간이 D가 되는 겁니다. D를 방문하니까 D는 방문한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A, B, C, D까지 연결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D에서 뭡니까? D에서 연결되는 거 가보니 A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A를 가보니 이미 방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하고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D는 더 이상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죠? D에서 A로 가는 거 끊어놨으니 자, D에서 어떡합니까? 이제 끝났으니 자,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 어떡합니까? 다시 부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C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C로 돌아간 상태에서 자, 지금까지 내가 방문했던 거 C에서 연결된 거는 BD인데 BD는 이미 비스팅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D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D를 방문합니다. 자, D를 방문한 다음에 D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시 가야 될 거 찾아보니 A가 연결되어 있어서 A를 가보니 이미 비스팅 되어 있죠. 그래서 A는 끊어주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 A, B, C, D, E를 해서 모든 버텍스를 다 방문하고 지금 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즉 A, B, C라고 하는 건 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A, B, C, D, E도 마찬가지고 A, B, C, E도 마찬가지고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순환 구조가 다 끊어진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스패닝 트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와 다르게 브레드퍼스트 서치라고 얘기해서 먼저 옆으로 늘리는 겁니다. 앞에 건 뭐였어?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깊이 가는 거였고 옆으로 가는 거에서는 내가 루트 처음에 A라는 걸 한 다음에 B를 방문하고 B 방문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뎁스에서 E로 가는 게 아닙니다. E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A로 갑니다. 자, A 입장에서는 자, B는 내가 가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B를 방문했으니 그 다음 C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C를 방문하고 나니까 자, A에서 B로 가는 거, A에서 C로 가는 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 합니까? A에서 D로 갑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 보면 B, C, D 자기가 가야 될 모든 자식들을 다 한 번씩 방문하는 형태로 먼저 구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관계가 마치도 옆으로 퍼졌다 그래서 브레스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A에서 방문했던 B, C, D를 방문하고 나서는 이제 레벨 0에 해당되는 A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레벨 1에 해당되는 걸 연결을 하게 되고요. 자, B 입장에서는 그 다음 해야 될 게 B를 먼저 보게 되는데 B 입장에서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C와 E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를 연결하려고 봤더니 C는 이미 방문했던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E 값으로 연결고리를 이어서 B에서 E로 연결이 됩니다. 자, B에서 E로 연결되니까 자, A에서 B, C, D가 연결되고 B에서 E로 연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B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자식은 E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B로 올라갑니다. B에 올라가서 자신의 형제 노드인 C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C 입장에서 넘어가서는 C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게 D, F, E가 있는데 먼저 D를 보는 겁니다. 자, D를 봤는데 D가 이미 방문된 목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D를 방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신의 노드 중에 하나인 E를 방문하는 겁니다. E를 방문했더니 E도 이미 방문했던 리스트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E도 끊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끊어주는 역할만 지금 한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거 뭐냐면 C에서는 F로 가는 것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C에서 F로 가는 상태를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끝난 다음에 F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이제 C 입장에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는 자, A 입장에서 봤을 땐 D에 관련된 게 이제 남았으니까 D로 넘어가서 D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찾는데 D는 C로 가는 건 이미 끊어져 있으니까 D에서 F로 가는 거를 봤는데 F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미 방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F도 끊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면 자, A가 B, C, D로 가고 B가 E로 가고 C가 F로 가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앞에 거하고 이걸 잠깐 비교해 보시면 앞에 거는 한쪽으로 길쭉하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여기는 옆으로 균형 잡히게 늘어날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스버스가 좋은 경우도 있고 뎁스버스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팀 프로젝트는 개인이 아니고 팀 단위로 하는 형태가 되고요. 팀 프로젝트는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노선, 즉 가장 빠르게 환승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찾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트리 상태에서 검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먼저 데이터는 서울시 지하철의 1호선부터 5호선까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즉 버텍스를 표현하는 방법은 역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2호선 강남역 그러면 2, 강남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의 거리 표현, 즉 엣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웨이트를 준다고 했을 때 2, 신도림에서 2, 물레 3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3분이라고 쓸 필요는 없겠죠. 3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때 환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동일한 지하철역에서 호선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2호선 신도림, 1호선 신도림, 그리고 3분 이렇게 환승 시간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역을 입력하고 그리고 도착역을 입력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스패닝 트리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해보는 목적 자체는 여기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잘 씀에 있어서 상호 간에 팀원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대한 것을 연습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나눠서 수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를 내실 때는 입력은 제가 만약에 공릉역, 출력은 청량리 이렇게 치시면 자, 공릉에서 태릉 입구에서 환승한 다음에 석계에서 환승한 다음에 신임은 외대 회기 청량리 이렇게 갈 길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검색하는 데 쓰인 시간과 알고리즘이 어떤가에 대한 걸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